이번 주에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가 있죠. A매치 전에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풀럼과 토트넘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토트넘이 아스톤빌라를 이기면서 아스톤빌라와의 승점 차이를 좁혀놓은 상태죠. 근데 좁혀놓았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자력으로 4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대 승점이 아스톤빌라랑 지금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경기도 미끄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럼전도 되게 중요한 흐름에서 맞이하는 경기죠. 그런데 풀럼도 최근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성적을 보면 풀럼도 지난 경기 울버햄튼전은 졌는데 최근에 브라이튼과 맨유를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스톤빌라에겐 졌지만 최근 7경기에서 패배가 2번밖에 없거든요. 3승 2무 2패. 이제 지난 시즌의 경기력이 조금씩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의 포인트는 풀럼 자체의 경기 방식이 아무래도 토트넘이 조금 더 공격을 하고 풀럼은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일단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 같은 경우는 한 자리겠죠. 드라구신, 반더벤이 못 나오니까 이 드라구신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왼쪽 라인에는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잘했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풀럼 같은 경우는 이워비의 자리 그리고 루키치의 자리거든요. 이 두 자리가 원래는 왼쪽에 윌리안, 중원에 팔리냐예요. 근데 이 팔리냐와 윌리안이 최근 경기들에서 벤치에 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김민재 선수의 사례처럼 그 두 선수가 우연히 빠졌거든요. 팔리냐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 때문에 빠졌어요. 두 경기를. 근데 경고 누적 때 빠졌던 경기에서 맨유와 브라이튼전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풀럼이 팔리냐를 빼고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했는데 2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경기 팔리냐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요. 윌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전으로 나오다가 부상으로 한 경기를 빠졌습니다. 맨유전. 근데 맨유전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도 교체로 나왔는데 브라이튼에게 풀럼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좀 겹치면서 지난 경기였던 울버햄튼전에서 윌리안과 팔리냐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 이번 경기는 벤치에서 복귀를 해서 다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자리가 이제 풀럼에게는 변동사항이 있을 만한 자리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적인 걸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4-4-2 전형을 써요. 포인트는 뭐냐? 토트넘이 경기를 아마 주도할 거니까 토트넘의 풀백들이 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안쪽 라인에서 볼을 주고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풀럼이 최근에 어떤 축구를 하냐면 4-4-2를 쓰지만 굉장히 중앙에 밀집돼 있습니다. 공격수들도 끌려나가지 않고 수비수를 쉽게 압박하지 않아요. 약간 내려가서 오히려 수비 전형을 중원에서 요 6명의 선수가 만들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줘요. 토트넘이 중원의 선수가 많다 보니까 뒤에서 볼을 돌리다가 공격수가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빌드업이 전개될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풀럼은 노력하겠죠. 계속 중앙에 모여있고 토트넘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빠르게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 낸다. 많이 연습해서 나올 겁니다. 풀럼의 수비 라인이 4명의 미드필더가 있고요. 2명의 이제 공격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수들이 끌려나가지 않죠. 약간 뒤로 빠지면서 2명의 공격수와 4명의 미드필더가 좁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상대가 요 안쪽으로 패스를 뿌려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선수들이 둘러싸면서 좁은 공간에서 압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똑같습니다. 4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2명의 투톱이 내려가서 최대한 요 공간에서 좁은 블럭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패스가 들어갔는데 풀럼의 선수들이 둘러싸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되게 명확하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볼을 빼앗으려는 동작을 가져갑니다. 토트넘이 저 공간에서 풀어나올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리에서 당연하게도 메디슨 혹은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유연함을 보여줄 수 있는 포로, 요런 선수들이 가운데 들어와서 유연하게 패스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풀어내면 이렇게 풀럼이 중앙에서 둘러싸잖아요. 여기서 압박을 상대팀이 풀어내는 순간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압박을 상대팀이 풀어나왔어요.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토트넘도 중원 라인에서 메디슨, 포로, 그리고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가 위에 있다가 살짝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좀 도와주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풀어내서 반대편 공간으로 전개를 해주는 이런 형태가 이번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두 번째 포인트는 풀럼이 볼을 후방에서 많이 소유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풀럼이 비교적 약팀이다 보니까 풀럼이 후방에서 볼을 잘 안 돌릴 것 같은데, 풀럼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감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볼을 소유하는 걸 좋아하죠. 마르코 실바 감독의 성향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 볼 터치 횟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수비 라인에서의 볼 터치 횟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방에서부터 볼 소유를 많이 하는 팀들이 후방에서의 볼 터치 횟수가 높겠죠. 브라이튼이 1등이고 첼시가 2등이에요. 3등이 토트넘, 놀랍게도 풀럼이 4등입니다. 볼을 소유할 만큼의 퀄리티를 가진 팀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수비 라인에서의 볼 터치 횟수가 4번째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골키퍼가 볼을 전방으로 뻥뻥 때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후방에서 짧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떤 기록이 있냐, 골키퍼가 볼을 얼마나 멀리 걷어냈냐, 평균적으로 그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골키퍼가 볼을 보내준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그렇다는 건 특히나 비카리오 골키퍼가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리버풀,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첼시 순이거든요. 다 패스를 짧게 가는 팀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6번째로 패스가 짧은 팀이 풀럼이에요. 짧은 패스를 위주로 후방에서부터 이제 패스를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골키퍼부터. 왜 맨유와 맨시티는 약간 거리가 뭐냐? 에드르송 골키퍼와 오나나 골키퍼가 롱패스까지 좋죠. 짧은 패스도 좋지만 롱패스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팀들은 롱패스도 섞어서 써요. 더 다양하죠. 골키퍼의 이제 빌드업 패턴 자체가.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 풀럼이 후방에서 볼을 돌린다는 게 약간 어색한데 풀럼도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차근차근히 풀어나오는 팀입니다. 그런데 풀럼에는 함정이 있어요. 누구냐? 수비라인에 베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베시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아약스에서 건너온 선수예요. 이 아약스가 마치 바르셀로나처럼 아약스만의 축구 스타일이 있죠.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올라온다. 그래서 저 베시도 아약스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올라오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그 플레이를 선호하는 것에 비해서 미스가 좀 많아요. 베시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들어오고 있어요. 볼을 걷어내지 않고 골키퍼한테 돌려요. 그리고 골키퍼한테 돌리는 이유는 레노 골키퍼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원래 베시에게 붙어있었던 수비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당기죠. 베시에게 붙어있는 수비수가 본인에게 접근하는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가 살짝 내려오면서 먼저 볼을 받아줍니다. 이런 형태가 돼요. 베시에게 붙어있었던 수비수 한 명이 레노 골키퍼를 압박하러 가면 레노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가 이제는 베시가 자유로운 공간에 있으니까 베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거든요. 탈압박이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베시도 여기서 상대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들어오는 순간 요 뒷공간이 비니까 요 앞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 패스가 부정확해요. 이 패스가 분명히 앞에 동료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고 상대 선수에게 그냥 패스를 헌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인들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뺏겨서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내준다. 이런 거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있었어요. 토트넘과 풀럼이 만났을 때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레노를 압박하러 가요. 그래서 레노가 옆에 있는 베시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손흥민은 레노를 압박하다가 다시 이제 베시 쪽으로 뛰어가거든요. 손흥민이 압박을 하면서 뛰어갈 때 베시가 일단은 레노에게 패스를 받아주고 그 순간 메디슨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베시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는 히샬리송이 또 올라와 주면서 베시가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베시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니까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본인이 한 번에 패스를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패스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패스가 뒤에 있었던 반더벤에게 끊기게 되죠. 여기서 짧은 패스에 실수가 나왔고 이게 볼이 흘러가면서 손흥민한테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이 볼을 잡아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저 장면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베시가 압박을 받다가 실수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면서 거기서 계속 득점을 만들었던 그게 지난 경기에서의 특징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도 풀럼이 후방에서 볼을 조금 돌리면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아오고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포인트가 더 뭐가 있냐면 반더벤이 안 나오잖아요. 드라구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드라구신의 상대가 이번에는 무니스라는 선수예요. 키가 큰 제공권에 강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이제 특징을 활용해서 풀럼이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약간 안 풀리면 그냥 한 번에 무니스 쪽으로 볼을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최근 풀럼하고 토트넘이 많이 만났어요. 리그컵에서도 만났었죠. 이 무니스가 제공권에서 반더벤을 이겼습니다. 반더벤이 키가 큰 것에 비해 제공권이 그렇게까지는 막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리그컵 경기에서 반더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니스한테 약간 밀렸어요. 무니스에게 한 번에 올려준 볼을 받아서 주변 선수들한테 떨어뜨려 줬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오히려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 걱정을 하는 것보다 무니스에게 한 번에 볼이 넘어갔을 때 제공권 싸움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반더벤보다 드라구신이 나온 게 토트넘에게는 더 적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드라구신이 반더벤보다 유일하게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제공권이거든요. 이 토트넘 내에서 가장 제공권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저 무니스와 드라구신의 제공권 싸움, 요 싸움도 아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거고, 풀럼의 패턴이 하나 있어요. 미트로비치가 있을 때도 이런 패턴이었는데 아까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키가 큰 선수에게 한 번에 때려놓습니다. 무니스가 토트넘의 수비수와 싸우겠죠. 볼이 떨어질 때 좌우 측면 공격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이 세컨볼 싸움을 본인들 걸로 가져가는 걸 풀럼이 잘해요. 그래서 미트로비치가 있을 때도 볼을 돌리다가 미트로비치에게 한 방,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사실은 지난 시즌에 거의 피지컬 왕이었잖아요. 볼을 받아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면 빠르게 올라와서 볼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런 형태를 무니스를 활용해서 많이 만듭니다. 풀럼이 볼을 주고받다가 줄 곳이 없으니까 한 번에 뻥 때립니다. 앞쪽에서 무니스가 싸워요. 상대 수비수랑. 뒤쪽에 있는 풀럼의 선수들을 보시면 떨어뜨려주는 공간으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가 막 달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니스가 되게 저돌적인 선수라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막 머리를 들이밀면서 경합 상황에서 이겨냅니다. 무니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기 위해서 이 주변으로 달려들면서 무니스가 떨어뜨려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되게 단순하게 머리로 떨어뜨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이 무니스를 믿고 막 올라오니까 볼을 떨어뜨려주자마자 볼을 잡는 선수 주변에 선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한 번의 롱패스에 상대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많아졌죠. 해리 윌슨이 접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드라구신과 무니스의 제공권, 꼭 드라구신이 이기거나 꼭 무니스가 이기거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토트넘도 그렇고 풀럼도 그렇고 빠르게 달려 들어가서 이 세컨볼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번 경기에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트들이 되게 명확한 경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볼 싸움이라던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풀럼을 괴롭혀야 된다거나, 풀럼이 중원에서 좁은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 좁은 공간에서 메디슨, 포로,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이 압박을 잘 벗어나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이번 경기는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이 풀럼 자체가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전보다는 조금 많진 않아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풀어주면서 풀럼이 수비가 이제 뭉쳐있을 때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에게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수비 라인에 대한 좁은 공간을 분산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